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규탄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위 단체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정화의 핵심 설비라고 주장하는 알프스를 믿을 수 없다며 육상 탱크 장기 저장 등의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배출량만으로 정상 운영되는 원전들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수십 종의 다른 액종이 완전히 제거됐는지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규명이 관건인데 사이언스 투데이가 짚어봤습니다. 출근 시간대 분당선 순회역 구내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다쳤습니다. 문제의 에스컬레이터는 지난달과 지난해 보수업체와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이 실시한 검사에서 모두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 붕괴가 인명피해 외에도 환경적 재앙을 불러올 거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주변 석유시설과 농장 등이 침수돼 댐 하류가 석유 제품과 농약이 오염됐을 수 있고 범람으로 떠내려간 지뢰는 치명적입니다. 미국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이 석 달 만에 다시 분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 당국은 경계 수준을 주의에서 경보로 상향 조정했고 항공기 운항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생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태평양 도서국들이 오염수 처리에 대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측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하며 계획대로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전력이 지난 4월 1030m 길이의 해저 터널을 완공한 데 이어 해수 주입까지 마쳤습니다. 오염수를 해저 터널로 보내는 직전 단계인 수조 일부 공사까지 완료하면 방류를 위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달 초순에 방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만큼 방류가 초일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本年春から夏頃に海洋放出を開始すると見込むということをお示しを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引き続きこの安全対策、そして風評対策に万全を期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태평양 도서국 포럼 PIF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대신 콘크리트의 재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콘크리트와 오염수가 섞이면 열이 발생해 오염수 내 트리튬이 공기 중으로 증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에서 오히려 트리튬을 흡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오염수는 방사성 폐기물로 후쿠시마 이외 지역으로 옮기는 건 어렵다는 점 등 기술적, 법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 손상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지적 등 일본 내부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여기에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는 등 방사능 기준치를 넘어선 물고기가 잇따라 발견되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성의 있는 설명을 거듭 약속해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준비 작업을 마쳐가는 가운데 국내 반대 여론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종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규탄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회원이 정수기를 끌고 일본 대사관으로 향합니다. 물통에는 방사선을 의미하는 기호와 함께 후쿠시마 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을 하루 앞두고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퍼포먼스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정화의 핵심 설비라고 주장하는 알프스를 믿을 수 없다며 육상 탱크 장기 저장 등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일 것이고 많은 생명의 보고입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곧 느리고 조용한 핵테러와 다르지 않다. 일본 대사관 주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 집회가 줄을 이었습니다. 수요 집회에 참가한 조계종 스님들도 국민 4분의 3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방류가 아니라 해양에 핵폐기물을 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 회원들도 핵물질 정화 장치로 걸러낼 수 없는 삼중수소가 아이들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이제 아이들 김도 못 먹이나 소금도 안심할 수 없다. 방사능 수산물을 먹으라는 거냐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마친 단체들은 일본 대사관에 항의 서원 전달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달 중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올해 여름부터 오염수 방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얘기할 때 삼중수소가 주로 논점으로 부상되죠. 이렇다 보니 일본은 다른 나라 원전에서도 삼중수소가 나오는 만큼 해양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원전을 운영 중인 국가들의 해양 방류와 일본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무엇이 다를까요? 양우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조건은 삼중수소를 제외한 모든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뒤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 가동되는 일반 원전에서도 삼중수소는 배출됩니다. 건축 기술로 차단할 수 없는 미량의 방사능이 원전 주변 지하수로 스며드는데 그 양은 매우 미미해 처리한 뒤에는 사실상 삼중수소만 남은 상태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삼중수소 배출은 원전 가동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각국은 미리 공개한 배출 기준에 따라 방류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삼중수소 배출 총량은 중국이 1054테라베크렐, 미국 1714, 캐나다 1831, 우리나라가 214테라베크렐입니다. 일본은 175테라베크렐인데 이번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22테라베크렐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오염수와 정상 원전의 액체 폐기물을 삼중 수소량만으로 비교하는 건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정상 원전과 달리 후쿠시마 오염수는 원전 자체가 파괴돼 핵물질이 바로 물에 녹아든 상태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원자로 건물에 이제 균열이 생기면서 그곳으로 이제 지하수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 지하수가 녹아내린 핵연료랑 만나면서 이제 고농도의 오염수를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고. 일본이 삼중수소를 제외한 수십 가지 핵종을 모두 제거해 오염수를 정화한다고는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이르는 세슘이 나왔습니다. 결국 일본의 주장대로 방사성 핵종이 완전히 정화됐는지, 오염수에 남은 핵종의 농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지금은 일본이 철저한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30년 동안 그런 처리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확신과 외교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이죠. 미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이 다시 용암을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당국은 경계 수준을 올리고 항공기 운항에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화산가스로 인한 인체와 가축,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하와이 섬 킬라우에아 화산이 석 달 만에 다시 분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현지 시각 7일 새벽 4시 44분쯤 화상 정상부 분화구에서 폭발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빛을 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측소는 용암이 분화구 바닥에서 15m 높이로 계속 솟구치는 상황을 웹카메라로 확인했습니다. 화산 활동이 분화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계 수준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항공기상 코드는 황색에서 적색으로 최고 등급까지 높였습니다. 관측소는 킬라우에아 화산이 인구 집중 지역인 호놀룰루에서 350km가량 떨어져 있어 영향은 제한적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독성 물질이 포함된 화산가스와 분진으로 인체와 가축, 농작물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가운데 하나로 가장 최근 분화는 올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61일간이었습니다. 앞서 2018년 5월 초부터 대규모 분화가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정상 부분 지표면 모양이 크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And the overlook vent itself within the crater has grown from about 12 acres to more than 100 acres as a result of the explosions. 분화와 함께 지진도 잇따라 발생해 700채의 주택과 건물이 파손되는 피해를 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캐나다 대규모 산불로 인한 연기가 미국 동부로 확산하면서 전례 없는 대기질 악화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나쁜 뉴델리 수준으로 대기 상태가 혼탁해졌고 야외 활동이 금지되면서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 희뿌연 연기가 매서운 기세로 퍼져나갑니다. 소방 헬기가 공중에서 맞불을 놓으며 방화선을 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캐나다 산불은 전례 없는 피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평균의 10배 이상 면적이 불에 타면서 벌써 남한 전체 면적의 40%인 400만 헥타르가량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And across the country as of today, there are 414 wildfires burning, 239 of which are determined to be out of control.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는 바람을 타고 미국 뉴욕과 필라델피아, 워싱턴 DC까지 퍼졌습니다. 뉴욕의 공기질 지수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나쁜 인도 뉴델리 수준으로 떨어졌고 미 동부 도시 곳곳에서는 코로나 이후 사라졌던 마스크가 재등장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금지되면서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We just recommended that they all wear masks, and we bought extra masks because me being an asthmatic myself, I was a little bit concerned. 제가 있는 워싱턴 DC도 하루 종일 하늘이 혼탁합니다. 평소 50을 잘 넘지 않던 대기질 지수가 180을 넘겼고 자정까지 이 대기질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산불 연기와 관련한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t is yet another alarming example of the ways in which the climate crisis is disturbing our lives and our communities. Why he made tackling climate change one of his top priorities and has done historic investments. 당국은 미 동부 지역 대기가 정체된 상태여서 산불 연기가 당분간 머물 것으로 보고 비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 붕괴가 인명피해 외에도 환경적 재앙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근 원전의 냉각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강 범람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지뢰 유실 등으로 후유증이 수십 년간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은 댐 붕괴 이튿날에도 주민 구조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доме. И всегда я была счастлива, что у меня самый лучший район, самый живописный, самый красивый. 이렇게 5천여 명이 구조됐지만 아직도 최대 4만여 명이 홍수지대에 있는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이 빠진 이후입니다. 주변 석유 시설과 농장 등이 침수돼 댐 하류가 석유 제품과 농약에 오염됐을 수 있습니다. As a result of the destruction of the Kakhovka hydroelectric power station, at least 150 tons of machine oil have leaked into the river, with a risk of an additional 300 tons seeping out. 범람으로 떠내려간 지뢰는 치명적 위협입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드니프로 강변에 매설한 지뢰가 수만 개나 됩니다. 이런 가운데 카호우카 댐물을 냉각수로 쓰는 자포리자 원전은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На зараз в Запорізькій у нас АЕС стабільна, у нас деякі реактори знаходяться в ремонті, деякі знаходяться в холодному простої і деякі один реактор в гарячій зупинці. 카호우카 댐 붕괴 여파는 세계 식량난으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헤르손주 관계시설의 94%, 자포리자주 74%가 물 부족을 겪으면서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한 곳인 우크라이나의 농작물 생산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지금은 비트박스를 취미로 하는 분도 많지만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아주 생소한 흑인 음악이었죠. 그 시절부터 비트박서로 활동해오며 한국의 비트박서를 알려온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비트박서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약하고 있는 라티노 씨인데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제 뭐 유튜브나 틱톡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비트박서로 활동하고 있는 비트박서 라티노입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바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우선 활동명이 라티노 씨인데요. 독특하거든요. 굉장히 이름이 어떻게 짓게 된 걸까요? 제가 그 WWE라고 프로레슬링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 이제 지금은 좀 고인이 되셨지만 이제 에디 게레로라는 그 프로레슬러를 되게 영웅처럼 존경을 했는데 그분이 활동할 때 닉네임이 라티노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제 그분처럼 되고 싶어서 이제 그런 닉네임을 지었는데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앞서서 그 비트박스가 생소한 시절부터 활동을 해오셨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예. 비트박스를 접하신 지는 얼마나 됐죠? 비트박스를 접한 지는 이제 1999년도에 그때 당시 개그 콘서트가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이제 개그맨 박성호 씨가 뭐 비트박스는 아니고 뭐 우프 막 이렇게 로보캅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 본 게 비트박스를 접한 거였고 이제 비트박스라고 정확하게 안 거는 이제 2002년도 3년도쯤에 개그맨 이제 정종철 씨랑 오지현 씨가 하시는 걸 보고 아 저게 비트박스구나 해서 사이트를 들어가서 배웠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세대를 나누곤 하잖아요. 예, 예. 그 어떤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 세대를 나누곤 하는데 라티노 씨는 어느 정도 되실까요? 막 깊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친한 후배가 아마 한 1.5세대에서 2세대에 넘어가는 그 사이에 제가 존재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렇군요. 또 이게 좀 어린 나이부터 이 음악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 좀 신나기도 하고 하지만 좀 비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장르가 좀 비주류다 보니까 이제 좀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강원도 이제 살았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없었는데 이제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모, 대회 이런 데를 참석하면서 이제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그러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학창 시절의 모든 인간관계는 다 그 비트박스 관련 이런 모임에서 형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비트박스라는 장르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어떻게 시작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가설은 흑인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랩을 이제 하는데 보통 이제 카세트에다가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당시에 흑인분들은 가난하셔서 이제 음악을 이제 틀 수 있는 장비를 사기가 어려우니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한 거를 누군가가 이제 입으로 내기 시작한 게 비트박스의 유래다라는 이제 가설이 있고 뭐 또 유럽에서는 이제 뭐 집시들이 뭐 이제 유랑하면서 만들었다 이런 가설도 있는데 사실은 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흑인분들이 만들었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이 비트박스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들어온 경위에 대해서는 잘 이제 모르겠는데 이제 비트박스를 처음 배우려고 이제 사이트 검색을 하면 초창기 때 힙합이 좋아.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다음으로 다음 비트박스 카페 이런 카페에 들어가서 비트박스를 배울 수 있었고 사실은 이제 그때는 뭔가 보고 배울 만한 영상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한 영상이 뭔가 이제 게시물에 뜨면은 그 영상을 막 100번이고 200번이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고 이제 요즘은 뭐 이제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요. 네. 또 요즘 또 비보이가 세계 무대를 휩쓸고 있는데 비트박스 한국 아티스트들도 세계에서 위상이 좀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한국도 되게 전 세계적으로 비트박스 강국이에요. 사실은 뭐 프랑스도 강국이고 영국, 미국 여러 나라가 강국이긴 하지만 한국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항상 탑3 안에 들어가는 이제 비트박스 강국이죠. 그렇군요. 이번에 그 세계 대회가 또 일본에서 열린다고 들었는데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번에 세계 대회가 이제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이라고 이제 일본에서 열리게 되는데 항상 해마다 열리는 대회인데 제일 큰 대회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출전하는 이제 여러 후배들이 있는데 이제 윙이라는 친구가 있고 뭐 헬캣 그리고 다이스, 서펜트, 완드 이런 친구들이 참가를 하는데 아마 이 중에서는 이제 어떤 장르에서든 간에 한 명의 또 우승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 혹시 상금이나 이런 건 좀 괜찮은 편인가요? 상금은 제가 아직까지 정보가 좀 없어서 상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큰 대회니까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꼭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또 라티노 씨를 모셨으니까 이쯤에서 비트박스를 좀 안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들려주실까요? 뭐 짧게만 해볼게요. 네.
뭐 이 정도, 그냥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네, 깜짝 놀라셨을 것 놀라셨을 같습니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들으면서도 정말 신기한데 네. 입 안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그 좀 방금 내신 소리 몇 가지를 좀 예로 들어서 예. 어떻게 내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막 용어를 섞어서 전문적으로 다가가면 초심자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드리는 방식이 발음으로 알려드리는데, 발음으로. 자 이제 부치카치라고 있어요. 북치카치. 예, 북치기 박치기 그건가요? 예, 그러니까 북치기 박치기 좀 응용이 된 건데 이제 어. 북치카치라고 하시면 좀 더 편하세요. 처음 하실 때 그냥 발음 섞어서 북치카치, 북치카치 이렇게 좀 약간 편안하게 발음 섞어서 연습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발음이 빠지고 좀 더 이제 절도 있게 바뀌어요. 그러면 목소리는 빼고. 목소리를 빼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다듬어지면은 이게 완성형이죠, 이게. 오, 많이 다듬어진 것 같은데. 네, 많이 다듬어야죠, 그죠? 네. 중간이 많이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입 안에 공기를 머금었다가 이렇게 내뱉는 식으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렇죠. 입에 어느 정도 공기를 살짝 머금고 그 이제 압을 이용해서 입술로 순간적으로 팡 터트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 저도 사실 비트박스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서 그죠, 그 어느 정도 소리는 알고 있는데 예. 조금 전에 그 어떤 이렇게 뿌르르르 하는 소리 있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내는지 좀 한번 알려주실까요? 그거요. 네. 이게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어떤 뭐 이렇게 지퍼 소리 같은. 이런 거 네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입술의 한 방향을 정해서 네. 그 공간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야 돼요. 바늘 구멍처럼. 이제 그 구멍을 향해서 숨을 들이마시면은 이제 입술이 이제 비벼지면서 이렇게 나는 건데, 이게 만약에 구멍이 좀 넓다 그러면은 두꺼운 소리가 나는 거고, 얇으면 이제 얇은 소리가 나는 거고. 근데 이게 소리다 보니까 사람 생김새, 입 모양에 따라 좀 소리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소리의 정석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정석이라고 하면은 약간 비트박스를 낼 때 좀 인위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박스를 좀 못하시는 분과 잘하시는 분의 특징을 이제 비교를 하면은, 못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발음이 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네. 이제 많이 나오고,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약간 쓸데없는 소리가 많이 배제되고 딱 완전 이제 더 악기 같네요. 더 악기처럼 이제 내려고 하는 게 좀 더 정석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얼마나 사람 같지 않게 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렇죠. 네, 여기서 실력이 판가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그 소리를 낼 줄 안다면 그 조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입 안에 지휘자까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혹시 비트박스도 뭐 보고하는 악보 같은 게 있나요? 원래 이제 악보 개념이 있는데 비트박스에서는 그걸 족보라 그랬어요. 족보. 예, 그래서 뭐 이제 적어서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그게 한 15년 전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내는 소리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적을 수가 없는 수준까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족보라는 개념이 사라졌죠.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 이런 공기가 또 있었나 싶을 만큼 굉장히 재미있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라티노 씨가 지금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목표나 꿈에 대해서도 좀 들려주시죠. 저는 사실 삶의 모토가 베풀며 살다 죽자가 제 삶의 모토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해왔지만 제가 어떤 거를 하게 되던 간에 그 방향성대로 가면서 이제 뭔가 목표를 이뤘을 때 누군가에게 베풀기 되게 편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베푸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네. 저희도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트박서 라티노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당초 올해 말까지 임무를 수행하기로 돼 있던 계획과 달리 수명이 2년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달 궤도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예상보다 연료 소모가 적게 들어서 임무 연장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5일 미국에서 발사된 다누리. 4달 반 만의 비행 끝에 달 상공 100km에 정착했고 지금은 하루 12번씩 달을 돌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고해상도 카메라와 섀도우 캠으로 달 착륙 후보지를 촬영해 보내오는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누리의 당초 임무 수명은 1년으로 올해 말이면 수명이 다할 예정이었지만 2025년까지 수명 연장이 잠정 결정됐습니다. 연료도 충분하고 그 하드웨어 상태가 지금 다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2년은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내린 거죠. 다누리는 태양을 향했다가 라그랑주 점을 돌아 달로 향하는 탄도형 달 전이 방식 궤적을 따라 비행했습니다. 지구를 떠날 때 싣고 간 연료는 하이드라진 259kg. 9차례 방향을 틀면서 연료를 쓸 예정이었지만 4차례 궤적 수정 만에 목표 궤적을 달성해 연료를 20kg 아낄 수 있었습니다. 달 임무 궤도에 진입할 때도 3차례 연료를 썼는데 예상보다 10kg 적게 들었습니다. 결국 임무 궤도에 진입했을 때 남은 연료는 예상치인 57kg보다 29kg 더 많은 86kg이었습니다. 다누리가 1년에 연료를 26에서 30kg 정도 쓰는 걸 감안하면 2025년까지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매일 쓰는 연료가 있고 다양한 그 영향 때문에 궤도가 자꾸 틀어져요. 2달에 한 번 정도씩 연료를 싸서 궤도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해줘야. 과기정통부는 이달 안에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다누리 수명 연장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25년쯤 연료가 바닥나면 다누리는 서서히 고도를 낮춰 달 표면에 충돌할 수도 있고 연료 없이도 머무를 수 있는 동결 궤도를 보내져 추가로 수명 연장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앞으로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 검증된 기관에서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가 도입되고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가 추가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8개 민간 검사기관을 인증해 감염병 종류와 무관하게 즉시 검사 가능한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또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를 도입하고 사후 관리와 치료 연계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 10만 명당 C형 간염 사망률을 2015년 2.5명에서 2027년 1.5명으로 B형 간염 사망률은 20.8명에서 12.5명으로 낮춘다는 목표입니다. 출근 시간대 분당선 순회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다쳤습니다. 8일 아침 8시 2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선 순회역 2번 출구의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1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레일은 오작동안 에스컬레이터는 지난달과 지난해 각각 보수업체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한 검사에서 모두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사법경찰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현장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산차에 붙는 세금이 줄며 소비자 가격이 인하됩니다. 국세청이 수입차에 비해서 국산 승용차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역차별을 개선한 건데 현대 그랜저 가격은 54만 원 떨어집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그동안 국산 승용차는 수입차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국산차는 제조 비용에 더해 유통비용과 판매 이윤을 합쳐 개별 소비세 등이 과세되는 반면 수입차는 수입 신고 가격이 세금 기준이었습니다. 판매 가격이 같아도 국산차의 과세 표준이 수입차보다 높아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국산차 역차별 논란에 국세청이 세금 계산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출고되는 국산 승용차부터 기준 판매 비율 18%를 적용해 과세 표준을 산출하기로 한 겁니다.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 표준이 기존보다 756만 원 줄어든 3,444만 원으로 낮아져 개별 소비세 등 관련 세금이 54만 원 줄어듭니다. 세 부담이 감소하면서 소비자 가격도 54만 원 인하됩니다. 기아 소렌토 4천만 원은 52만 원, 르노 XM3 2,300만 원은 30만 원, KG 토레스 3,200만 원은 41만 원이 각각 떨어집니다. 바뀐 개별 소비세 시행령은 앞으로 3년간 적용됩니다. 국산차의 개별 소비세 부과 기준을 합리화해서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동등한 가격권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이번 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재연장되면 과세 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개소세 탄력세율이 연장되면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 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은 39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상속받은 그림이나 도자기 등 골동품은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전문가 2명 이상이 낸 감정액에 평균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감정액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더라도 거의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어서 자칫 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와 골동품 목록입니다. 같은 도자기 한 점을 두고 감정기관 한 곳은 120억 원, 다른 곳은 525억 원이라며 400억 원 차이 나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세청에는 두 감정 가격의 평균인 322억 원으로 신고됐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작품을 놓고서 감정 가격이 165억 원과 900억 원으로 무려 5배 넘게 벌어지는데 신고된 금액은 532억 원 평균값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국세청에 신고된 15,000여 점 가운데 전문가들의 감정값이 2배 넘게 차이나는 물품은 3,000여 점, 전체의 20%를 차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서화나 도자기 등 골동품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2명 이상 전문가 감정액의 평균으로 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받는 사람이 직접 물품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인데다 심지어 같은 기관 전문가 2명에게 감정을 받아도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때문에 감정 가격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고 상속세를 덜 내려고 일부러 감정액을 낮게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화나 골동품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사실 공인한 전문가가 없는 현실입니다. 납세자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원하는 기관의 감정을 의뢰할 유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 전문가로 감정평가 심의회를 구성해 심의를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심의회가 딱 한 번 열렸을 정도로 운영이 저조합니다. 동일한 미술품에 대한 감정 가격이 수백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대로 평균가를 산정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객관적인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심의회 신청 기준을 구체화하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국세청은 전문가 감정액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면 심의회를 열 수 있게 훈령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심의회 개최가 여전히 의무가 아니고 어떤 기관에 감정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수도권 신도시는 대부분 급격하게 인구가 늘고 있지만 철도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 한참 뒤에 철도 등 인프라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신도시가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신도시 검단 신도시와 청라 국제도시의 고민은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입니다. 검단 신도시의 경우 인구 10,000명에서 시작해 지금은 20만 명, 조만간 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하철 등 철도 인프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신도시 개발과 함께 시작된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2년 뒤에는 지하철이 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종복 인천시장은 우기철을 앞두고 관내 주요 도시철도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안전관리와 함께 적기 완공을 당부했습니다. 지하철은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안에 차질 없이 개통이 되어서 입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고 검단 주민들의 교통 편의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갖게 될 것입니다. 2010년부터 대규모 입주가 시작된 청라 국제도시는 당초 계획 인구가 9만 명이었지만 15만 명까지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청라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4년을 기다려야 완공됩니다. 사업 추진 14년 만인 지난해에 착공돼
6월 현재 공정률은 9%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대부분 신도시들은 입주민이 대거 입주하고 난 뒤에야 대중교통이 확충됩니다. 초기 입주민들은 수년에서 10여 년간 교통 불편을 겪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7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대학 입학시험에 사상 최다인 약 1,300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올해 대졸자도 역대로 가장 많은데 최악의 취업난에 졸업 뒤에도 아르바이트를 뛰거나 일자리를 찾아 농촌으로 가기 일쑤인 현실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9월에 첫 학기가 시작되는 중국은 보통 6월에 최장 나흘 동안 대입시험을 치릅니다. 일상 회복 이후 처음 맞는 올해 시험엔 역대 최다인 1,291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750점 만점에 600점 이상 고득점을 해야 명문대 합격권. 인생의 희비가 달린 첫 관문입니다. 유독 좁아진 올해 대입 관문을 통과한 학생들을 기다리는 건 대폭 오른 등록금 고지서입니다. 재정난에 정부 보조금이 줄면서 최대 54%까지 등록금 인상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4년 동안 공부해도 또다시 취업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처음으로 20%를 넘긴 청년 실업률, 고학력 배달원이나 노점상이 1군을 이룰 정도입니다. 这个是中国人民大学硕士学位证书，这个是中华人民共和国法律职业资格证书。 여기에 더해 7월 전후론 역대 최다인 1,158만 명의 대졸자들이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대학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 졸업 예정자들에게 알바 수준의 임시직 취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광둥성의 경우 오는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 도시 일자리 1,200만 개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상하탑 밖에서 기다리는 건 문화대혁명 때 농촌 하방운동을 떠올리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설명서를 보고 스스로 물체를 파악해 조립하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요. AI 로봇을 학습시킨 결과라고 합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사람의 손기술처럼 물체를 조립하는 AI 기반 로봇에 대해서 소개하고 원리와 상용화 기대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AI 로봇 연구부문 배지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소개하면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신기한 기술인데요. 자, 개발하신 AI 기반 물체 조립 기술, 어떤 기술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자, 지금 그 준비하신 대본을 보면서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로봇 기술의 수준은 그 스위치를 조립하여 켜고 끄거나 로봇이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러한 로봇의 동작은 개발자가 동작 하나하나를 프로그램한 것인데요. 네. 실제로 사람의 지능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짜놓은 순서대로 동작할 뿐이지 그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번에 개발된 AI 기반 로봇 물체 조립 기술은 기존 로봇 제어 기술에 AI를 적용하여 사람이 프로그램했던 부분을 AI가 대신하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로봇이 생각하여 물체를 조립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신기한 것 같은데요. 이 로봇이 제공된 설명서를 따라서 기구를 또 조립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 도안을 로봇이 어떻게 인식하는 걸까요? 2021년도 3월에 과기부와 산업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그 물품 조립 AI 로봇 챌린지라는 대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 대회는 조립식 의자의 조립식 설명서를 AI가 읽고 이해하고 로봇이 빠르고 정확하게 조립하는 대회였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조립식 가구를 사면 사람을 위한 종이로 된 조립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네. 이 종이로 된 조립 설명서는 컴퓨터 바로 읽어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조립 설명서를 파일로 변환해서 컴퓨터에 주면 AI가 파일로 된 조립 설명서를 읽어줘서 조립 설명서를 이해하고 로봇이 해야 될 작업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AI에 의해 생성된 작업 순서에 따라서 로봇들이 부품을 인식하고 집어 의자를 조립합니다. 이 대회는
총 4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요. 저희 팀이 최종 조립 시간 37분으로 우승했습니다. 37분이면 사실 손재주가 좀 없는 분들보다는 더 빠른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바닥 여기저기에 어떤 부품들이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로봇이 이것들을 하나하나 주워가면서 조립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구 조립 챌린지에서는 그 조립 테이블 위에 고정된 카메라가 있어서 그 물건들의 상황을 스캔해서 그 결과를 로봇에게 전달하고 로봇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볼트나 나무못, 연결 부품 등을 실제로 인식해서요. 필요한 물체를 하나씩 집어서 의자를 조립했는데 이번에 개발한 조립 기술에는 로봇의 손목 부분에 카메라가 장착된 핸드아이 카메라 방식을 사용해서 로봇팔을 이리저리 이제 움직여서요. 보고 싶은 곳을 보거나 원하는 부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쌓여 있거나 무작위로 널브러져 있어도 원하는 부품을 잘 잡아서 조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마디로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생각해서 물체를 찾고 또 집어서 필요한 조립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또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걸까요? 먼저 손목에 붙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테이블 위에 제멋대로 놓여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위치가 어딘지를 인식하고요. 놓여진 물체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조립할 수 있는 순서와 방식을 AI가 생성을 해냅니다. 이렇게 생성된 조립 순서와 방식을 로봇이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해서 물체를 조립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AI가 학습을 할 때 조립을 빠르고 간단하게 하는 순서를 생성해내면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요. 어려운 동작이나 조립을 하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순서를 생성해내면 저희가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AI는 빠르면서도 안전한 조립 방식을 고민하고 선정해서 로봇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어떤 동물을 훈련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기술이 그 물체를 찾아서 조립한다는 것 외에도 물체의 소재에 따라서 집는 방식까지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제일 먼저 뜬 것이 이제 물체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요. 물체의 형태와 물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잡는 것이 가장 좋은지, 힘은 얼마나 세게 해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 AI를 먼저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끄러운 물체라던가 부서지기 쉬운 물체에 적합한 잡는 방법하고 잡는 힘이 있을 거고요. 그러한 요소들을 결정해주는 AI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AI는 사람들이 실제로 물체를 잡는 동작으로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학습했기 때문에 사람의 잡는 방법과 매우 유사하게 달걀이나 종이컵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물체는 약한 힘으로 이제 살짝 잡고요. 단단하면서 무거운 물체는 손 전체로 꽉 쥐는 등의 물체 특성에 따라 적합한 잡는 방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또 찾고 조립하는 AI라면 이런 기능 외에 다른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한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개발한 데는 이미 알고 있는 두 물체를 조립하고 있는데 이 물체를 더 응용하면은 휴대폰과 같은 전자제품의 조립과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다양한 부품들을 이제 취급해야 하는 제조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가정에서도 사람이 하고 있는 진공 청소기 돌리기, 식기세척기에 접시나 컵 집어넣기, 세탁기, 빨래 집어넣기 등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상당한 완성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스스로 작업하는 그 AI 기반의 물체 조립 기술은 세계 최초인가요? 물체 조작하고 조립에 관련된 AI 연구는 실제로 많이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에서 하는 수준이고요. 저희처럼 이제 AI를 개발해서 실제 로봇의 AI를 적용해서 물체를 잡고 조작하고 하는 것은 세계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 사람 대신 무언가를 만들고 또 조작하는 기계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AI 기반 로봇 기술이 또 차별성과 우수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다양성과 확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계는 특정 작업에 특화되어서 한 가지 일은 특별히 되게 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여러 가지 작업에 적용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작업을 학습을 하면요.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상용화가 되면 어디에 주로 쓰일 것으로 기대가 되십니까? 자동차의 이제 계기판이나 의자 같은 부분을 조립하거나 휴대폰, TV,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조립하는 제조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또한 최근 코로나 유행 이후에 중요해진 음식 배달과 택배 배송 등의 이제 물류 환경에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것은 아무래도 가정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설거지, 빨래, 청소와 같은
가사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좀 하루빨리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상용화되기까지 지금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개발한 기술 중에서 특히 이제 물체를 잡고 조작하는 기술이 포함된 로봇 핸드하고 로봇 그리퍼는 지금 국내 기업에 이미 기술이 이전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로봇 핸드 경우에는 그 연구 목적으로요. 전 세계 연구기관이나 대학 그리고 뭐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에 약 한 200대 정도가 판매되어서 현재도 계속 연구 개발용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술 이전을 마친 그 그리퍼의 경우에는 연구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 제조 환경에서도 시험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나 신기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산업계부터 가정에서까지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배지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미국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할 항성 WD-0806-661과 외계 행성 WD-0806-661b의 이름으로 국제천문연맹 공모 결과 우리나라가 제안한 마루와 아라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WD 외계 행성계는 지구에서 약 63광년 떨어져 있으며 남쪽 하늘의 별자리인 날치 자리에 있습니다. 이 행성계는 태양 질량의 약 0.6배인 항성 WD-0806-661과 목성보다 약 8배 무거운 외계 행성 WD-0806-661b로 이루어져 있다고 천문연은 설명했습니다. 본 이름의 제안자인 이지우, 김수민, 김도연 등 동덕여고 학생들은 항성과 외계 행성 이름으로 하늘이 연상되는 단어인 마루와 바다가 연상되는 단어인 아라로 지어 천문학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고 싶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공공기술 기반 시장 연계 창업 탐색 지원 사업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전국 41개 대학에서 137개 예비 실험실 창업 탐색팀 300여 명을 선정했으며 이들의 대상으로 기초교육 진행 후 125개 팀을 추려서 사업 타당성 검증 등 실전 교육을 내년 1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48억 원을 추가 투입해 출연연 연구자를 위한 전용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창업 멘토링과 후속 연구개발 지원 등 연계 프로그램도 새로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민관 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정부와 기업이 3년간 550억 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 원자력,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당은 국내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의 예산 확보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형 모듈 원자로는 발전 용량이 300메가와트급 정도인 소형 원자력 발전소로 대형 원전보다 건설 기간이 짧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모든 장비가 원자로 안에 들어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원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함께한 국토건설 40년, 함께할 미래건설 100년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병석 건설기술연 원장은 기념사에서 국내 건설기술 발전을 넘어 앞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 성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건설기술연은 지난 1983년 예산 15억 원 규모의 재단 법인으로 출범해서 1988년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재편됐으며 현재 연구 인력 등 전교 인력 867명, 예산 1,899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을 비롯해 다음 주 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기압성 순환이 자리하고 있고 북쪽으로 기압골이 반복해서 지나가며 대기 불안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같은 소나기는 내리는 시점과 양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셔서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